이 영화는 엄청나게 섬세하면서도 과격한 전복을 보여줍니다. 배경은 빅토리아 시대로 통칭되는 19세기 영국. 주인공은 부잣집에 팔려서 강제 결혼당한 캐서린입니다. 생판 모르는 남자와 보내야 하는 첫날 밤, 20살 이상 많아 보이는 남편은 동네가 추우니까 집안에만 있으라는 억압적인 스몰톡을 하던 중 갑자기 옷을 벗으라고 지시합니다. 이미 각오가 되어 있던 캐서린과 관객들은 이제 시작되는 건가 라는 긴장이 들지만 남편은 몸을 한번 훑어보더니 관심이 없다는 듯 혼자 불을 끄고 자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에는 남편이 방에 들어오자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듯 캐서린이 비웃습니다. 남편은 웃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또다시 옷을 벗으려고 하더니 이번엔 벽을 보게 한 뒤에 혼자서 자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레이디 맥베스라는 영화 전반부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캐서린과 관객은 모두 저 남자가 뭐 하는 짓인지 의아한데 일단은 관음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런데 캐서린은 우리가 강제 결혼당한 어린 여성을 생각할 때 떠오를 만한 무력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Nervous? No. 첫날 밤을 앞두고 떨리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고 이미 각오를 마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캐서린은 이 집이 요구하는 규범을 따르고는 있지만 동시에 모든 표정을 다해서 그 불만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화의 초반 20분까지는 캐서린의 캐릭터를 오직 표정과 말투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This house gets very cold. I'm thick-skinned. 그리고 그 미묘한 연기를 완벽히 소화해내는 신인 배우 플로렌스 퓨에게 우리는 이미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캐서린이 그렇게 주체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두 번의 관음은 더욱 큰 모욕이 됩니다. 관객과 캐서린이 모두 성교에 대해 걱정하거나 또는 기대하고 있을 때 남편의 행동은 마치 너는 그럴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듯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캐서린은 남편이 원할 때 언제든 벗어야 하는 존재지만 자신을 관음하는 남편을 쳐다볼 권리조차 없는 완전한 객체인 것입니다. 둘의 관계에서 우리는 권력을 가진 자에게 자신과 상대방의 성욕에 대한 권리까지도 주어진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머지않아 다시 전복됩니다. 어느 날 남편과 시아버지가 모두 장기 출장을 떠나면서 캐서린에게는 자유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남자 일꾼들이 한여인 안나를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마치 캐서린이 안나를 구해주고 유대를 형성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영화는 오히려 그 반대로 흘러갑니다. 캐서린은 이 우연히 발견한 장면에서 남편이 과거에 행사했던 권력을 체험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Face the wall. And stop smiling. 바로 자신을 비웃는 하급자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벽을 보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캐서린은 마치 자기도 희롱해보라는 듯이 도발을 하는데요. How much would I weigh? 이 다소 어색한 대사에서 캐서린은 분명히 호기심에 차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를 포착한 세바스찬이 응수를 하죠. 이 캐서린의 도발은 자신이 권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신이 성욕에 접근할 수 있음을 깨닫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바스찬은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자신처럼 하급자이면서도 캐서린의 권력을 온전히 인정하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오히려 매력인 것처럼 보였고 둘의 연애관계도 마치 함께 금기를 깨나가는 동지적 관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전개되면서 이 관계는 점점 우열의 관계로 전환됩니다. 시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이미 캐서린의 외도를 알고 있었고 세바스찬을 구타 감금합니다. 캐서린은 잠시 관객을 바라보며 고민하더니 한치의 가책도 없이 시아버지를 독살하고 세바스찬을 구해냅니다. 곧이어 남편이 돌아와서 다시 캐서린의 외도를 추궁하자 오히려 세바스찬을 데려와서 남편 앞에서 성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당했던 모욕을 배로 되갚아줍니다. 그리고 세바스찬과 몸싸움을 벌이던 남편을 캐서린이 죽임으로써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 됩니다. 그 지위를 상징하는 것처럼 세바스찬은 캐서린의 장난감처럼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영화가 여기까지 전개됐을 때 캐서린은 두 사람을 죽였다곤 하지만 억압되었던 여성이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한 듯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과학의 억압적인 규범을 원초적인 욕망으로 파괴시킨다는 이미지가 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렇게 도덕적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기존의 불평등한 도덕관의 문제를 무도덕으로 악화시킵니다. 남편이 실종 처리되면서 승리한 듯한 캐서린의 삶에 갑자기 남편의 혼외자이자 상속자 테디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저택에 테디와 테디의 할머니가 들어와서 살게 되고 캐서린의 욕망은 다시 난관에 봉착합니다. 앞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있을 때에 비하면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 이미 권력의 맛을 본 캐서린에게는 오히려 더 큰 제약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혼외자가 흑인으로 표현된 건 매우 흥미롭습니다. 테디는 순수한 꼬마이지만 이 할머니는 명확하게 자기가 캐서린의 지위를 빼앗으려 왔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표현되진 않지만 우리는 인종을 통해서 남편 알렉산더가 테디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역시 권력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디의 할머니와 캐서린은 모두 알렉산더의 권력을 빼앗으려 하고 있는, 즉 도덕적 우위가 사라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부의 관건은 아무런 죄 없는 테디이기 때문에 캐서린은 쉽게 죽인다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이 곧 자신의 임신을 알게 되고 자신의 아이가 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테디가 없어져야 한다는 또 다른 동기가 추가됩니다. 결국 캐서린은 기회를 봐서 세바스찬과 함께 테디를 죽이게 됩니다. 이 영화는 완전 무고한 아이를 살해함으로써 완전한 무도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서린의 극악무도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바스찬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백을 하자 캐서린은 모든 죄를 자신의 하녀인 안나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흑인 하녀인 안나는 캐서린과 세바스찬의 모든 일을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세바스찬과 함께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캐서린이 여성으로서 피해자이자 저항자였던 걸로 보이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진정한 피해자는 테디와 안나라는 흑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영화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럼 이 3번의 살인과 누명으로 표현된 캐서린의 극악무도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권력과 성욕 모두에서 철저히 객치였던 캐서린은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일련의 비극을 거치게 됩니다. 캐서린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 주체성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껏해야 당시 남성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무고한 테디와 안나를 죽이고서야 얻을 수 있었던 자유는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화가 정당함이 아니라 부당함에 관한 영화라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여성인 캐서린, 하층 남성인 세바스찬, 흑인인 안나와 테디, 그리고 살해당한 2 백인 남성, 이들 모두로 표현된 그 사회 자체에 강요된 비극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이라는 19세기 러시아 소설입니다. 저자인 레스코프는 당시에 러시아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던 여성에 의한 살인사건들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 며느리가 낮잠 자던 시아버지의 귀에 복납을 부어서 살해한 사건에서 직접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19세기 유럽이 여성에게 가하던 억압에는 이와 같이 엽기적인 살인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원작과 영화는 모두 이상적인 저항 극복의 서사가 아니라 함께 몰락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비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욕망이 억압되었던 여성들을 표현하기 위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부인이라는 욕망의 화신을 부활시켜서 말이죠. 대신 영화에서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당시 사회를 성욕에 관한 문제로 재해석했습니다. 성욕은 가장 원초적인 이미지의 욕망이면서 동시에 빅토리아 시대를 비판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서린은 능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박탈당한 것에 대한 욕망에 지배당한 인물이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는 승자가 아니라 만신창이로 묘사됩니다. 오히려 남편과 시아버지가 출장을 간 직후에 보였던 캐서린의 모습이 이 영화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였던 것이죠. 이 영화를 훌륭하게 만드는 핵심은 그 비극을 관객이 보기에 마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묘사한 배우들의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반에 보여지는 숨겨진 당돌함에서부터 점점 욕망에 사로잡혀가는 캐서린의 모습을 연기한 플로렌스 퓨의 연기가 돋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플로렌스 퓨는 레이디 맥베스와 미드소마에서 가장 돋보였던 반면 이후의 영화들에서는 캐릭터를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연출에 관해 덧붙이자면 캐서린의 격정을 한층 돋보이게 만드는 차갑고 어두운 저택의 미상생과 그걸 또한 무미건조하게 찍고 있는 고정된 카메라까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억압과 욕망에 관한 영화 레이디 맥베스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